시청자. 자,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다른 건 다 움직였는데 왜 부동산만 그대로일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강남은 잡혔다. 정부 부동산 정책 그래도 좀 됐다. 이 인식 절반만 맞는 얘기예요. 나머지 절반은 통계가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서울 아파트 거래 348건 중에서 상승이 187건, 하락이 126건이에요. 미세하게 상승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강남 한 곳만 잡혔지. 중가주택은 거래량의 80에서 90%를 차지하면서 몇 달째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1년 부동산 성적표는 2장입니다. 강남의 깃발 꽂은 사진 1장, 그리고 통계로 남은 2자릿수 상승 우위 2장 같이 봐야 합니다. 한 장만 보고 잘 됐다 그러는 건 솔직히 절반만 보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의문이 2개 떠오릅니다. 왜 이재명 지지층이 6.3 서울시장 선거 투표장에 안 나왔을까요? 그리고 왜 정부가 1년 동안 부동산의 진짜 본질은 한 번도 정면으로 손대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두 질문을 가지고 표면, 동기, 결과 세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리 한마디만 드리면은요, 한국 정부가 부동산을 정말 안정시킨 사례 이미 2번 있어요. 한 번은 노태우 정부, 또 한 번은 이명박 정부. 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답을 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서울시장 선거 한 표 차이의 패배가 아닙니다. 1년 동안 회피해온 부동산 본질이 선거에서 청구서로 돌아온 사건입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계열보수, 주류 매체 기사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 하면 정원호 후보 캠프의 전략 미스, 캐치프레이즈, 실수, 끝. 캠프 한 명한테 책임 다 떠넘기고 마무리하려는 분위기예요. 지상파 보도만 보고 계시면 이 구도 거의 안 보입니다. 근데 캠프 한 명의 실수로 1년 부동산 공백이 갑자기 생긴 건 아니거든요. 캠프 미스는 빙산의 일각이고 그 밑에 있는 건 1년짜리 정책 공백이에요. 주류 매체가 이 1년 공백을 안 들여다보는 게 더 이상 우연이라고 보긴 어려운 패턴입니다. 오늘 같이 들어가실 세 단계는 이렇습니다. 첫째, 서울시장 선거가 실제로 부동산 표심에 의해 결정됐다는 출구조사 데이터. 둘째, 왜 이재명 정부가 1년 동안 본질을 비켜갔는가. 셋째, 7월 대책이 본질을 또 비켜가면 어떻게 되는가. 노태우와 이명박 정부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입니다. 자, 표면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현황입니다. 거래량 348건이라는 숫자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래량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줄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시장에 가격 상승 압력이 쌓여가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거래는 줄었는데 거래된 것들은 상승 187대, 하락 126으로 상승 우위가 미세하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타이밍에 정부가 명확한 방향을 던지면 효과가 큰 시점입니다. 시장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동안 그 신호가 안 나왔습니다. 정확히는 신호의 사이드는 나왔는데 본질은 안 나왔어요. 대통령께서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7월에 세제 금융규제 공급 종합대책을 정리해서 발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공급 부족 인정도 명확하게 하셨어요. 2022, 2023, 2024년 3년 동안 공급이 확 줄었다고 직접 짚어주셨습니다. 인가도 줄고 착공도 줄었다 이렇게 해요. 이건 정확한 진단이에요. 다만 그 회견에서 한 가지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동안 정책이 그래도 좀 됐다는 자평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강남은 잡혔으니까 그 부분은 맞는 평가입니다. 근데 강남 옆에서 중가주택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회견에서 빠져 있었어요. 무주택자 입장에서 들으면 내 얘기는 어디 갔지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어야 하는 게 진단과 처방의 시차예요. 진단은 정확합니다. 3년 공급 감소, 인가 착공, 동시 위축, 강남의 중가주택 상승이 진단은 회견에서도 명확하게 깔렸어요. 그런데 처방은 1년이 지나서야 7월에 정리하겠다로 나왔습니다. 진단과 처방 사이에 1년이 비어 있는 거예요. 시장은 이 1년의 빈자리를 정확히 읽었습니다. 자, 이제 6.3 서울시장 선거 결과로 들어가 봅시다. 전체 그림부터 짚고 가야 해요. 이번 9회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6석 중에 민주당이 12석, 국민의힘이 4석을 가져갔습니다. 큰 그림은 민주당 우세였어요. 그런데 서울시장만 이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전국적으로는 민주당이 신뢰를 받았는데 서울에서만 부동산 표심이 다르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같은 당, 같은 대통령 지지율인데 서울만 떨어졌다. 이건 부동산 빼고 설명이 안 됩니다. 출구조사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나옵니다. 2030과 6070의 투표 성향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4050만 정부를 믿고 따라준 축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하나는 2030이 보수화됐다는 표면 분석. 다른 하나는 더 중요한 건데 이재명 지지층이 투표장에 적게 갔다는 분석이에요. 그럼 왜 적게 갔느냐? 신나는 기분이 안 들면 사람은 투표장에 잘 안 갑니다. 안 그래도 중가주택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답답한데 후보가 그 답답함에 응답을 못한 거예요. 서울시 무주택자가 53%입니다. 절반이 넘어요. 이분들이 투표장에 가야 민주당이 이깁니다. 그런데 이번 후보 정책은 이분들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거의 없었어요. 정원호 후보 1호 공약 4월 29일에 발표한 거 보면 착착 개발이 핵심이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기간을 평균 15년에서 10년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청 권한 강화, 정비 구역 지정 권한을 서울시에서 구청으로 가져가겠다는 그림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정책들이 누구한테 와닿는 얘기였느냐예요. 재건축 사업 기간 단축은 조합원들이 관심 있는 얘기죠. 그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구청 권한 강화는 서울시 전체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흔드는 측면이 있어서 부동산 좀 들여다보는 분들은 저게 실현되겠어? 못 들어갔습니다. 서민, 청년, 무주택, 전월세 세입자 이분들 입장에서 직접 해당되는 얘기가 거의 없었어요. 53% 무주택자한테 당신을 위한 정책 한 줄이 약했던 겁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헛발질한 거예요. 뉴욕시장 선거 보세요. 맘다니가 어떻게 이겼습니까? 임대료 동결 인하, 서민 우선으로 명확하게 갔잖아요. 정원호 후보 캠프는 결이 좀 달랐어요. 분배보다 공급 속도전 쪽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민주당의 본진 가치인 서민 약자 분배가 캐치프레이즈의 1번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캠프 옆에 시장을 정확히 분석해 줄 사람이 한 명만 있었어도 이 방향성 어긋남은 잡혔을 것 같은 그림입니다. 콩쥐 자리에 콩쥐가 안 앉아 있던 셈이에요. 자리가 빈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또 생깁니다. 이게 정말 정원호 후보 캠프 한 명만의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캠프의 캐치프레이즈 미스다. 여기서 끝낼 수 있을 것 같죠. 보수 매체들도 정확히 거기서 끝내려고 합니다. 근데 잠깐만요.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캠프가 왜 그 방향으로 갔는가? 이걸 들여다보면 이야기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캠프가 본진 자리를 비운 게 아닙니다. 본진 자리가 이미 1년 동안 비어 있었어요. 정부 차원에서 우리 부동산 정책의 본질은 이거다라는 깃발이 꽂혀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캠프는 자기 식대로 빈자리를 채워야 했고 그 결과가 무주택자한테 안 와닿는 공약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해 정원호 캠프의 미스는 증상이에요. 1년짜리 정책 공백은 원인이고요. 증상을 책임지라고 한 명한테 떠넘기면 원인은 그대로 남습니다. 캠프 책임이라는 곶감 하나로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데 진짜 호랑이는 그 뒤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같은 호랑이가 1년 뒤에 또 청구서를 들고 옵니다. 다음에는 어떤 선거가 됐든 같은 구조가 또 작동할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그러면 1년 동안 정부 안에서 본진이 왜 비어 있었느냐? 이걸 봐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 1년 동안 부동산 정책이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분명히 손은 댔습니다. 2025년 6월 27일에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제한 발표했고요. 10월 15일에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 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3중 규제로 묶었어요. 강남 토지거래역 가구역 효과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진정은 이 대출 규제와 토제 패키지가 만든 결과예요. 정부가 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다만 본질 한 가지를 미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본질이냐? 두 가지입니다. 압도적 공급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이게 본질이에요. 대출을 묶으면 수요 한쪽은 잡힙니다. 토호제 풀면 거래는 멈춰요.
근데 가격 자체를 끌어내리는 건 공급량과 분양가가 합니다. 1년 동안 본지는 미뤄둔 채로 사이드 정책만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충수에 가까운 그림이에요. 사이드만 강하게 묶으면 시장은 정부가 본진 카드가 없나 보다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왜 미뤘을까? 여기에 세 가지 구조적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정치적 부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강하게 걸면 강남 자산가 표심이 흔들립니다. 신축 공급은 3년에서 5년 리드타임이 걸려서 임기 내에 가시화되기 어렵죠. 정치적으로 보면 본질은 비용이 큰 카드입니다. 두 번째는 매체 환경입니다. 보수 주류 매체가 분양가 상한제를 시장 왜곡, 포퓰리즘 규제 프레임으로 미리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본질 카드를 꺼내기 전에 이미 프레임 압박이 들어와 있던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사이드 카드부터 던지면서 정치 비용을 분산시키는 그림이 합리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세 번째는 이건 솔직히 짚어야 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행정부와 사법, 검찰 일부 잔존 구조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부동산처럼 비용 큰 카드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 측면이 있어요. 다른 일들이 워낙 시급했죠. 여기까지가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본질을 미룬 이유의 구조적 설명입니다. 근데 문제는 1년이 지나니까 그 미뤄둔 본진이 청구서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주택자 53%가 우리한테 응답이 없다는 감각을 갖게 됐고 6.3 투표함에서 그게 표로 나왔습니다. 5월 17일에 부동산 개혁위에서 발표된 안시세 차익을 80% 선에서 환수하겠다는 거, 이것도 솔직히 본질이 아니에요. 거래된 다음 차익에 손대는 건 사후 처방입니다. 가격이 형성되기 전에 분양가에서 잡는 게 본진이에요. 사후 환수 80%는 강한 시그널처럼 보이는데 시장은 저거, 결국 거래는 그대로 두겠다는 얘기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시장 왜곡이라고 비판하는 보수 매체들이 기준을 윤석열 정부 시절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똑같이 적용했더라면 그때는 어떤 결론이 나왔을까요? 같은 기준이 왜 그때는 적용 안 됐는지부터 짚어야 공정한 토론이죠. 한쪽에만 적용되는 기준은 기준이 아니라 진영 무기예요. 자, 그럼 본질이 뭔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기서 잠깐 증시 얘기를 잠깐 끼워야 합니다. 어제 미국 5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어요. 4.2% 나왔습니다. 2023년 4월 이후 3년 만에 최고치예요. 시장이 발칵 뒤집힐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냐? 안도했어요. 왜 안도했냐? 두 가지를 시장이 정확히 봤거든요. 첫째, 예상치 4.2%에 정확히 부합했다. 그러니까 놀랄 일은 안 일어났다로 정리. 둘째, 식품에너지 빼고 보는 근원 CPI는 2.9%로 예상 3%보다 0.1포인트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름값 때문에 4.2까지 올라간 거지 다른 물가는 아직 전이가 덜 됐다로 해서. 같은 시기에 단기 악재가 4개 있었어요. AI, 거품 우려, 오라클 투자 이슈, 소프트뱅크의 오픈 AI 대출 거절, 스페이스X 청약 자금 흡수. 시장이 이걸 어떻게 걸렀냐? 하나하나 뚜껑 열어보고는 다 제한적으로 분류했어요. 진짜 무거운 건 CPI 하나라고 봤고 그 CPI도 본질을 보니 일부 안도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시장은 본질과 사이드를 정확히 구분합니다. 시장은 본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드릴게요. 시장은 본질을 보는데 정책은 사이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1년 부동산의 진짜 그림입니다. 식당 망하는 이유, 가격이 비싸서도 위치가 나빠서도 아니에요. 맛이 없는 겁니다. 부동산 정책도 똑같아요. 사이드 메뉴 몇 개 새로 깔아도 본질인만. 그러니까 공급량과 분양가 이걸 안 잡으면 식당 안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1년 동안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다고 느끼셨던 그 감각 정확했던 거예요. 시장은 이미 본질로 가고 있었습니다. 정책만 사이드에서 헤매고 있었던 겁니다. 증거가 또 있어요. 어제 한국 증시도 같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0.4, 1% 상승, 코스닥은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면서 4% 이상 올랐어요. 4개 단기 악재 다 깔린 상황에서 본질만 보고 시장이 양전한 거예요. 부동산도 똑같이 본질만 던지면 시장이 응답합니다. 거래량이 줄어 있다는 건 시장이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본진 깃발 꽂히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진을 던졌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국 정부가 2번 던져봤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죠. 첫 번째는 노태우 정부예요. 1989년 4월에 일기 신도시 계획 발표했습니다. 분당, 일산, 중동, 평촌 3분 5곳에 30만 호, 200만 호 주택 건설 계획의 핵심이었어요. 처음에는 시장이 긴가민가 했습니다. 발표하고 7개월 만인 89년 11월에 분당 시범단지 430가구가 분양됐는데도 진짜 될까 의심하는 분위기가 90년까지 이어졌어요. 그런데 91년 9월 분당 첫 입주가 시작되고 92년 3월 평촌, 4월 3본, 8월 일산, 12월 중동이 잇따라 입주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시장이 이거 진짜 하는구나를 확인한 순간 가격이 꺾이기 시작했어요. 결과적으로 1990년부터 1998년 IMF 외환위기 직전까지 한국 역대 가장 안정된 부동산 시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됐냐? 내수가 진작되고 자본이 개발과 생산에 투입되고 생산성이 올라갔어요. 부동산이 안정되니까 다른 데로 돈이 흘러간 겁니다. 두 번째는 이명박 정부예요. 2009년에 강남 세곡 서초 지구에 보금자리 주택을 던졌습니다. 분양가가 평당 1, 0만 원에서 1, 200만 원 사이. 당시 강남 시세 평당 3, 500만 원의 약 3분의 1 수준이었어요. 주변 시세의 70% 미만 강남의 반값 분양을 직접 박아놓은 거예요. 시장이 바로 반응했습니다. 정부가 강남 한복판에 반값을 꽂는데 내가 지금 시세로 사야 하나? 무주택자가 매수를 멈추고 보금자리를 기다리는 모드로 들어갔어요. 4년 안에 시장이 완전히 정리됐습니다. 두 정부 정치 색깔도 다르고 방식도 달랐어요. 노태우는 신도시 압도적 공급, MB는 강남 직접 반값 분양. 그런데 본질은 같습니다. 공급량 더하기 분양가. 두 변수를 동시에 시장에 못 박은 거예요. 그리고 두 사례에서 또 같이 나타난 패턴이 하나 더 있어요. 보수 매체가 처음에는 두 정책 다 시장 왜곡, 과잉 개입이라고 비판했다는 겁니다. 노태우 200만 호 발표 때도 건설업계 능력상 무리라는 보도가 나왔고 MB 보금자리 때도 주변 시세 흔든다는 비판이 깔렸어요. 그런데 4년 뒤에 시장이 안정되니까 같은 매체들이 정부가 잘 잡았다로 톤이 바뀌었습니다. 본질 정책의 운명이 원래 그래요. 던질 때 욕먹고 효과 나면 잊혀집니다. 이재명 정부가 7월에 본질을 던지면 같은 패턴이 또 반복될 거예요. 처음엔 포퓰리즘, 시장 왜곡이라는 익숙한 합창이 나올 겁니다. 양치기 소년 외치는 마을 사람들이 또 모일 거예요. 근데 4년 뒤 시장이 안정되면 그 합창은 사라집니다. 노태우와 MB가 이미 답을 검증해 줬거든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1년 미뤄둔 게 바로 이 두 변수입니다. 5월 17일에 발표된 부동산 개혁이 하는 사후 환수 사이드 카드고 본진 카드는 아직 7월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7월 카드의 분양가 상한제와 공급 시간표가 1번으로 출발한다면 1년 공백은 회복 가능합니다. 두 보수 정부도 한 일을 진보 정부가 더 정교하게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자,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다른 건 다 움직였는데 왜 부동산만 그대로일까? 답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다른 건 움직였습니다. 부동산도 사이드는 움직였어요. 본진 한 가지만 미뤄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미뤄둔 본진이 6.3 서울시장 투표함에서 청구서로 도착한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게 있어요. 노태우는 1989년에 본진을 던졌습니다. 임기 초반이었어요. MB는 2009년에 던졌고 역시 임기 초반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본질은 미루지 않았어요. 이재명 정부는 1년 미뤘습니다. 두 보수 정부도 임기 초반에 던졌던 본진을 진보 정부가 1년 늦게 던지는 모양새가 된 거예요. 이게 정권의 약점이 아니라 정권의 정체성 문제로 들어가지 않으려면 7월 발표가 무거워야 합니다. 7월 발표가 본질을 잡으면 1년 공백은 회복됩니다. 정권이 재가속해요. 7월 발표가 본질을 또 미루면 다음 청구서가 6.3 청구서보다 더 큽니다. 지방선거 다음에 어떤 청구서가 올 수 있을까요? 이건 더 이상 캠프 한 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권 자체의 부동산 정체성 문제로 들어갑니다. 7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발표문에 분양가 상한제와 압도적 공급 시간표라는 두 표현이 1번 자리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1년의 답을 결정합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7월 대책에 분양가 상한제와 공급 시간표가 1번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또 사이드로 갑니까? 노태우도 MB도 본질을 던지기 전에는 시장이 의심했어요. 정부도 정치 부담을 안고 카드를 꺼냈고요. 그래도 던졌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응답했어요. 92년 전환, 4년 정리. 답은 2번이나 검증된 답이에요. 새로 발명할 답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1년 공백은 회복 가능합니다. 단 7월에 본진이 1번 자리에 출발할 때만요. 본질이 1번으로 출발하지 않는다면 다음 청구서는 어디서 올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7월 대책 발표 분석도 이어서 함께 보실 수 있게 표시해 두겠습니다.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